네, 이번 워크숍 주제인 트로츠키와 공동전선에 대해 연설해 주실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준 연사는 노동자연대 다함께 운영위원이시고요. 그리고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으로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여러 운동을 조직하는 연대체에서 주요한 역할을 활동해 오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최영준 연사를 모시고 연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많네요. 왜냐하면 이 공동전선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에 실제로 동참하고 있는 동지들이 아니면 좀 약간 좀 다가오지 않는 측면들도 좀 부분적으로 있고, 그리고 또한 트로츠키가 또 생소하신 분들도 좀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트로츠키의 이 공동전선은 어떻게 보면 막스주의에서의 그런 전술에 굉장히 특별하고 고유한 기여를 한 측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현재도 좀 적용될 수 있는 주요한 전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막스주의 전통에서는 반드시 좀 공부하고 그리고 실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박근혜가 당선된 뒤에 많은 노동자들이 그 실망감과 좌절감 같은 걸 일시적으로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여러 명의 노동자들이 또한 자살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좀 지속하면서 약간 좀 다소 상황이 좀 변화된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파들이 대선 전에 그 일치 단결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근본적인 바탕이었던 그 경제 위기, 심각한 경제 위기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 박근혜의 정치 위기가 지속되면서 최근에 노동자들이 좀 서서히 자신감을 좀 회복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박근혜가 이럴 때일수록 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여전히 이 불안정한 그 경제 상황 탓에 노동계급과 민중들에게 고통을 전가하기 위한 공격들을 할 게 분명할 것 같고요. 민영화가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노동계급과 민중들이 반격에 나설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파 정부에 맞서서 진보 진영과 노동운동이 광범하게 단결을 해서 이 공동전선은 이제 단결한다는 의미인데 여러 세력들이 단결해서 싸운다면은 운동이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하에서 진보 진영과 이 노동운동이 통합과 단결보다는 분열을 거듭해왔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공동전선 전술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전선은 어떻게 출발을 했는가라는 것부터 전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공동전선은 1921년도, 22년도에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레닌과 트로츠키가 제안한 전술이죠. 그리고 또한 1930년대 파시즘에 맞서서 효과적인 투쟁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전술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1920년대 상황을 이 공동전선이 제기됐던 배경을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1917년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있었고 사회주의 혁명이 있었고 그 사회주의 혁명의 여파로 전 유럽이 들끓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혁명적 파고가 유럽 전체로 확대됐었는데 20년을 거치고 21년, 22년도 되면 이 운동이 즉 혁명적 운동이 다소 가라앉는 상황들이 좀 벌어지죠. 그리고 반면에 자본가들, 지배자들의 반격들이 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또한 이 시점이 한편으로는 그 개혁주의자들, 당시 이제 3인당인들인데 3인당들이 실제 그 노동운동을 분열시키려는 이러한 전략들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일부 분열시키려고 하는 모습들 속에서 레닌과 트로츠키가 이 공동전선 전술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적인 투쟁이기도 했죠. 혁명적 파고가 가라앉은 측면에서 실제로 자본가들의 공격에 맞서서 분열할 게 아니라 단결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걸 그래서 가능한 한 좀 더 폭넓은 연대와 그러한 공동의 행동들이 필요하다는 걸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트로츠키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노동계급 정치 조직들 간의
분리 또는 분할은 불가피할지 몰라도 노동계급과 피어갑 대중들과 공동의 행동들과 활동들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전선 전술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공동전선의 핵심적인 첫 번째 특징은 지배자들과 정부에 맞서서 노동계급과 피어간 민중들이 단결을 도모하는 게 첫 번째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코민테른에서는 레닌과 트로츠키는 공산주의자든 사민주의자든 뭐 생티칼리스트든 심지어 뭐 자유주의적 그러한 노동조합 멤버든 간에 임금을 깎으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배계급과 고용주에 맞서서 공동 전선을 피자라는 모토를 걸었었죠. 20년대 초반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지금 같으면 뭐 당연히 연대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20년대 초반은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를 제외하고는 유럽의 공산당들이 이제 막 사회민주주의 정당, 즉 개량주의 정당과 분리를 시작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분리를 했던 그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서유럽에 있는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저 배신자들, 혁명을 말아먹는 인간들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폭로를 했던 그들과 다시 동맹을 맺고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다가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서유럽에 있는 공산당들 중에 일부는 개혁주의자들과는 절대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고 동맹을 할 수 없다. 그리고 의회라는 곳은 그 활용조차도 될 수 없는 거다. 역사의 쓰레기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초자파적인 경향들이 서유럽 공산당들에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공동전선은 논란의 대상이었고 이 초자파들과의 논쟁의 대상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레닌은 뭐 보통 나와 있는 걸로는 뭐 좌익 공산주의 소화병 같은 책까지 쓰면서 초자파들에 대한 그런 비판과 논쟁들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혁명가들이 그리고 혁명가들의 조직이 노동 대중 전체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면 공동전선은 필요가 없죠. 대부분에 다 지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에서는 혁명적 시기에조차 혁명 조직에게 바로 지지가 오지 않습니다. 않는 경우가 많죠. 대체적으로. 러시아 혁명이 17년 2월에 발생했는데 실제 혁명을 성공한 건 10월이었고 그 8개월 동안 볼셰비키는 그 2월에서 8월까지 볼셰비키가 러시아 노동계급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9월이나 돼야 실제로 다수를 차지할 수 있었고 다수의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고 병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무장봉기를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혁명적 상황에조차도 자동적으로 혁명적 조직, 정당에게 바로 지지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이제 보통 노동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함 속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시기에 이 자본가들의 분열, 지배 전략에 의해서 노동자들이 다 똑같이 균등하게 의식이 성장하고 균등하게 떨어지지 않죠. 소수는 자본주의에 반대하지만 또한 노동계급 중에 소수는 또한 굉장히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실제로 우익적인 행동들도 합니다. 근데 많은 다수는 이랬다가 저랬다 하고 어떤 부분은 문제 제기를 하지만 어떤 부분은 또 순응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주의자들이 단지 교육하고 선전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그들 자신들, 노동계급이 실제 대중운동 속에서 그 자신들이 운동을 펼치고 그 운동에 참가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 의식이 변화되는 거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들이 지지했던 그런 지도자들에게 어떤 저항과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걸 잘 포착해야 혁명적 정당, 변혁 조직이 실제로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 그 혁명적 세력들이나 급진 좌파는 독자적인 조직을 건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개혁주의에 몸담고 있고 그리고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그리고 개혁주의 정당들을 뭐 진보정당이라 할 수 있겠죠.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실제로 입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트로츠키가 얘기했고 사회주의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동전선 전술의 핵심적인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만약 공산당이 비공산당 대중들과 공산당
당원들과 함께 같이 행동 통일을 하고 함께 싸우지 않는다면은 대중행동에 기초하지 못하고 실제로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 없다라고까지 얘기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그러한 혁명 조직은 혁명 승리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쓸데없는 조직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파인 혁명가들이 다수의 노동계급이 개혁주의 세력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과 동맹해서 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 편으로 당기는 전술이 저는 공동전선 전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공동전선이 아무 때나 쓰이는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공동전선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거부해야 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러시아 혁명 때 무장봉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에 만약에 볼셰비키가 맨셰비키와 사회혁명당 우파와 만약에 공동전선을 제안했다면 아마 무장봉기는 실패했을 거고 권력에서 그들은 밀려났을 겁니다. 즉 첨예한 시점에 그리고 대중적인 지지를 그 혁명적 조직이 받고 있는 시점에 공동전선을 쓸 이유는 없겠죠. 한편으로는 1930년대 트로츠키가 반파시즘 공동전선을 얘기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소위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개혁주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3인당과 공산당이 힘을 합쳐서 파시스트를 물리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뭐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동전선의 핵심적인 특징은 공동전선이 운동을 단결시키고 행동을 건설하고 대중행동을 건설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혁명 조직, 즉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개혁주의 지도부의 그러한 실수나 문제점들에 대한 비판을 삼가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동은 함께하지만 주장은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게 공동전선의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역사적인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도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예인데요. 당시 이제 파시스트들이 준동을 하고 있었던 시점에 34년도 7월에 프랑스 사회당과 공산당이 반파시즘 협약을 맺습니다. 그 협약의 내용은 시민적 자유확대, 전쟁 반대, 파시스트에 맞서서 행동한다라는 거가 협약의 내용이에요. 뭐 대체적으로 공감할 내용이고 공동전선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단서조항이 하나 달립니다. 이 단서조항은 공산당과 사회당은 서로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그 협약 문구에 단서조항으로 달았어요. 이게 이제 더 커다란 문제가 된 거는 그 뒤에 10월에 소위 이제 부르주아 정당인 급진당을 공산당이 끌어들이기 시작했는데 끌어들이면서 실제로 공산당은 급진당, 즉 부르주아 정당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그 다음에 공격을 하지 않게 되죠. 왜 협약에 실제로 정치적 비판과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거에 따라서 심지어는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부르주아 정당이 요구하는 바들을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는 거나 실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리하는데 공산당이 주요한 역할을 해서 사실상 노동자 투쟁, 거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잠재우는데 공산당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즉 이만큼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았을 때는 실제 동맹이 기회주의로 빠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한국적 사례에서는 이 정도의 규모와 세력을 갖고 있는 진보 진영의 좌파가 없기 때문에 뭐 운동을 말아먹거나 이렇게까지는 되진 않았을지라도 그러한 요소들이 좀 있죠. 가령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민중의힘이라고 거의 이제 사실상 정지돼 있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만든 진보 진영의 그 연대체인데 그 연대체 처음 출발할 때 논쟁이 하나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그 한국진보연대 같은 이제 NL 동지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연대연합이 필요하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그 문구에 즉 연대체 문구에 민주당과 연대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넣고 싶어 했고 저를 비롯해서 몇몇은 반대를 했었죠. 민주당과 연대연합, 항시적인 연대연합은 가능하지 않다.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불가피한 경우에 그들과 같이 연대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에 연대를 하더라도 비판을 삼가할 수 없다라는 걸 문구로 넣자고 했는데 다른 건 다 동의했는데 비판을 삼가할 수 없다라는 즉 비판하면 안 된다라는 걸로 해갖고 그 문구를 계속 삭제를 요구를 했었어요. 즉
그때 얘기했던 거는 연대 정신을 훼손한다. 어떻게 연대하려고 그런 세력들에 대한 그러한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냐라는 거가 핵심적인 이유였죠. 뭐 한미 FTA 번국본에서도 그랬습니다. 2011년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한미 FTA 투쟁이 있었죠. 한 3개월 가까이 투쟁이 벌어졌었는데 당시에 참여연대나 한국진보연대의 그러한 국회 종속적인 태도나 민주당의 추정하는 태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을 때 참여연대는 너무 열받아갖고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기까지 했었어요. 즉 그러한 공개적인, 즉 연대체에서 공개적인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즉 그만큼 이런 즉 어떠한 연대 동맹에서는 정치적 비판에 대한 그 제약들을 계속 줍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또한 또 통제를 하죠. 예를 들면 뭐 파병반대 집회 때 같은 경우에 한창 있었을 때는 노무현에 대한 비판을 하는 당시에 2003년도 뭐 2002년도 뭐 이런 2004년도 뭐 이렇게 쭉 이어지는 파병반대 집회 때 노무현에 대한 비판하는 연사들을 연단에 올리려고 그러지 않았던 것들이나 심지어는 그냥 집회 참가하는 사람들이 노무현 퇴진을 요구하는 것조차 막으려고 했었죠. 물론 그거는 논쟁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가지 못했었는데 그만큼 한편으로 운동을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나 정치적 비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시니컬한 대응들을 합니다. 이렇듯 이 공동전선, 즉 개혁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하는 이러한 공동전선은 항상 구체적인 실천에서는 그 긴장관계를 형성하기 일쑤죠. 그래서 광범위한 단결을 강조하다 보면 운동의 한복판에서 나치판 없는 항해사처럼 쓸려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혁명적 좌파가 그리고 그런 변혁적 세력들이 다수가 아닌 소수인 상황에서는 운동이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서 개혁주의 사상에 파묻힐 수가 있고 그러한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에 저항하지 않는다면은 기회주의적 태도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사례를 들자면 1926년도 좀 예전 일이지만 1926년도 영국에서 거대한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이 총파업에 대해서 공산당은 총파업을 정리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했었어요. 영국 공산당은. 근데 처음에는 이 출발이 어떻게 됐냐 하면 정부가 우파 노조 지도부에게 파업을 접으라고 압력을 넣었고 그 압력을 받은 우파 노조 지도부가 좌파 노조 지도부에게 압력을 넣습니다. 파업을 접자고. 좌파 노조 지도부는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기층 노동적 활동가들에게 파업을 접어야 될 시점이라는 압력을 넣었죠. 그 기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활동가들이 공산당에게 다시 또 압력을 넣습니다. 파업을 접을 때가 됐던 것 같다. 실제로 공산당은 그 압력에 실제로 굴종을 했죠. 기회주의로 흐른 겁니다. 즉 혁명적 좌파들이 이 압력을 받는 거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지배자들한테 바로 압력을 받는다고 해서 이 좌파들이 바로 굴종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바로 옆에서 오죠. 예를 들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가 김한길은 좀 과하고 뭐 민주당의 개혁파 뭐 은수비나 뭐 이런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민영화 반대 투쟁 지금 할 때가 아니다. 파업할 때가 아니다 지금. 내년 선거에서 심판하자. 우리는 박근혜하고 다르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콧방귀를 끼겠죠. 하지만 민주당의 개혁파들이 참여연대를 설득하고 참여연대가 한국진보연대나 현재 있는 진보정당들을 설득을 하고 그러한 진보정당들이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이 연대체에 들어와서 이제는 파업을 접을 때가 아니면 투쟁을 할 때가 아니라 선거로 심판할 때다라고 얘기하고 그게 노동조합 지도자들 심지어 좌파 노동조합 지도자들까지도 그런 것들에 흔들린다면 그 압력은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즉 사회주의자들이 그러한 공동의 행동 속에서 실제로 그거 즉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는 걸 막으려면 정치적인 원칙 즉 유연한 전술뿐만 아니라 정치적 원칙도 같이 겸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그 긴장 관계가 공동행동을 하다 보면 형성이 됩니다. 뭐 한국적 사례는 여러 가지가 많죠. 예를 들면 뭐 2009년도에 비정규직 악법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악법을 새누리당 즉 한나라당이 더 개혁하려고 했을 때 민주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악법은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참여연대와 당시에 민주노동당도 침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년 전에는 그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비정규직 악법 때문에 총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고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새누리당과 대결한다라는 그 측면 때문에 정치적 비판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 그 논의에서 저희만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과 더불어 갖고 즉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존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언제나 긴장감 갖고 비판하는 게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공동전선에 참여하다 보면은 다른 측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직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정치적 독립성만 강조하고 개혁주의자들과 차이점과 비판만 우선시하는 이런 공동전선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죠. 사실상 이건 공동전선이 이제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종파적인 태도인데 보통 이제 역사적인 사례로는 아래로부터의 공동전선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즉 개혁주의 지도부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개혁주의 지도부는 제끼고 개혁주의 지도부를 지지하고 있는 당원과 조합원들과만 공동의 행동을 하겠다라는 전술이죠.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사회 파시즘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트로츠키가 당시 이제 스탈린이 파시스트가 주적이 아니라 개혁주의자들 즉 개량주의자들이 주적이다. 그래서 3인당이 주적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파시즘에 맞서서 3인당 지도부와 공동의 행동을 펴기보다는 실제 3인당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고 심지어 독일 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나치들과 협력을 해갖고 3인당을 공격하는 이러한 태도까지 보였었죠. 독일 공산당은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파시스트들이 실제로 권력을 잡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전술을 채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트로츠키는 그런 얘기를 했죠. 아래로부터 공동전선을 얘기하면서 대중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지도자와 협상과 협력하지 않고서 조직된 대중을 통일된 투쟁으로 소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부 국자파들 같은 경우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식화시킨 게 있는데 기회주의적이고 개혁주의적인 경향을 완전히 배제해야만 공동전선의 면모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공동전선의 전제 조건을 달고 있죠. 공동전선은 트로츠키도 얘기했고 레닌도 얘기했지만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동요하는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진보진영 내에 개혁주의자들, 개량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함께하는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나면 그냥 혁명가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는 공동전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건 공동전선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렇게까지 정식화시키진 않았지만 대다수에 있는 한국의 급진 좌파들은 일단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비롯한 NGO들과 NL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에는 굉장히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그 참여연대나 시민단체 그리고 최근에는 뭐 진보정당까지도 다 그렇게 싸잡아 비판을 하는데 민주당과 똑같다. 민주당과 다를 게 뭐 있냐. 부르주아 정부에 그러한 그 복종한다라는 식의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꺼립니다. 하지만 앞서 금방 얘기했듯이 믿업지 못하고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없는 측면은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공동의 행동을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들의 영향력에 정책 영향력에 도전하려고 그러는 게 핵심적인 이유고 공동전선의 핵심적인 요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께는 노동자 투쟁에도 개입을 하지만 뭐 최근에 국정원 대선 개입과 같은 이런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그러한 NGO들과 그 다음에 그러한 진보 정당들과 함께 개입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따로따로 놀 게 아니라 두 개가 결합돼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노동자 투쟁과 그러한 민주주의 투쟁이 결합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도 하고 실천으로 가능하다면 실천으로 입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 공동전선이 하나의 다리라고 생각한다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 거죠. 아예 다리를 건너지 않으려고 그러는 종파적 태도. 다리를 건너는데
자신이 거기서 주도적으로 뭔가 제기하기보다는 그냥 휩쓸려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두 가지 기회주의, 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트로츠키는 이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대중의 반응을 전혀 끌어들이지 못할 급진적인 구호들을 내세워서 개혁주의자들의 공동전선 하자라고 얘기하는,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른 또 하나의 유형은 당의 독자성을 엄청나게 강조함으로 인해서, 독자성을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공동전선에 참여한 다른 조직들의 뒷공무니를 쫓는 이런 기회주의 두 가지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트로츠키는 공동전선 전술을 성공하려면 혁명가들의 완전한 그러한 정치적 사상의 자유와 그다음에 어떤 유연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칙에 대한 단호함들이 같이 요구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좀 추상적이긴 하죠. 단호함도 필요하고 원칙도 필요하고 유연한 전술도 필요하고 그 와중에도 또 비판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쉬운 전술은 아닙니다. 말은 쉬워도 뭐 단결해갖고 비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진 않죠. 운동의 관계와 대중의 조건들,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느냐, 그리고 혁명적 좌파가 그런 데에서 뭔가 정치적인 발언을 해갖고 지지를 얻으려면 대중의 급진화 정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쉽지 않은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죠. 이 공동전선의 특징들을 좀 얘기했었습니다. 공동전선의 이제 유형을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트로츠키는 공동전선을 발전시킬 때 그의 주된 관심사는 양대 노동계급 정당이었어요. 공산당과 삼인당의 그런 연합, 동맹을 핵심적으로 그가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요즘은 좀 약간 상황이 달라졌죠. 그래서 공동전선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형태로 취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비교적 단순한 쟁점,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쟁점으로 단결을 꾀하는 형태를 얘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뭐 트로츠키가 얘기했던 고전적 공동전선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반파시즘 공동전선 같은 거는 파시즘에 맞서기 위해서 단결하자라는 거였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형태를 띨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반전 공동전선 연합체, 뭐 영국에서는 전쟁 저지 연합이나 반전 평화 행동 공동행동 같은 경우가 한국에서는 있었고, 뭐 영국에서는 반나치 동맹 같은 거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한국에서도 뭐 한미 FTA 번국본, 한미 FTA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반 FTA도 아니고 그냥 한미 FTA 반대, 이런 것들도 단일 쟁점 공동전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2008년도에 있었던 이것도 단일한 쟁점이었죠. 뭐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용산 범대위, 용산 참사 이후에 마찬가지였고, 최근에는 뭐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같은 경우에도 민영화라는 쟁점을 갖고서 여러 단위들이 같이 모여 있죠. 그리고 아주 단기적인 것도 있습니다. G20 공동행동 같은, 항의행동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딱 뒀죠. G20 정상들이 한국에 오는 그 시점을 둬갖고 뭐 한 달 전부터 모여서 공동의 캠페인과 공동의 행동과 공동의 집회를 건설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저는 비교적 제한된 쟁점으로 하는 공동전선이라고 할 수 있고, 트로츠키가 얘기했던 고전적 형태의 공동전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동전선이. 그건 이제 트로츠키가 살던, 아까 얘기했듯 트로츠키가 살던 시대와 국제적인 지형이 좀 변화된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트로츠키가 살던 시절에 공산당은 무척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특히 90년대 이후는 소련과 동유럽이 몰락하면서 소위 말해서 스탈린주의 공산당이 붕괴하든가 아니면 현저히 세력이 약화된 측면이 있죠. 두 번째로는 전통적인 3인주의 정당, 3인당들이 집권을 해서 90년대 이후로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죠. 그냥 일부 추진한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자유주의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토니 블레어가 집권하고 있었던 영국에서 반전 공동전선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노동당 수상이니까 토니 블레어도 공동전선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가 노동당의 지도자라 하더라도요. 이렇듯 집권하고 있는, 그리고 실제로 신자유 정책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세력으로 3인당이 많이 변화된 측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로츠키가 살던 시대보다 혁명 세력의 규모가 작아졌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물론 그러한 개량주의 정당 3인당에 버금가진 못했을지라도 뭐 최소한 뭐 한 3분의 1,
그리고 성장하는 추세가 엄청난 기세를 갖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혁명적 세력은 굉장히 미약한 측면을 갖고 있죠. 물론 그러한 개혁주의 세력들도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는 성장을 많이 했지만 여전히 트로츠키가 살던 시대에 그러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그러한 개혁주의 세력과의 공동전선은 트로츠키가 강조했던 개혁주의 정당 3인당과의 공동전선만을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트로츠키의 그런 공동전선의 원리를 잘 이해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한국에서는 집권한 바가 없는 진보정당들 같은 경우에 신자유주의를 일반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물론 그 안에는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이나 이런 거에도 반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에서는 좌파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진보연대와 같은 NL 세력들이 꽤 크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1980년대 이후에 좌파의 공백으로 인해서 소위 참여연대와 같은 그러한 NGO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꽤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거의 뭐 참여연대는 준 정당 수준의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공동전선을 취한다면 사회주의자들, 근본적 변혁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 이런 세력들과 한편으로는 여러 문제점들도 있지만 이런 세력들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전하고 또 달라진 측면들이 또 한 가지 더 있죠. 좌파의 공백이 또 나은 거기도 한데 실제로 개인들이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미국의 반전운동에서 신디 시엔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영국의 반전운동에서도 뭐 갤러웨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개인들이지만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었죠. 한국에서도 일부 뭐 저널리스트나 교수, 전문가, 지식인 등이 이러한 운동에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실제로 그들을 끌어들여서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도 전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로츠키가 살던 양대 중심축, 공산당과 3인당 이 존재했었던 그런 시절과 지금은 약간 다른 측면이 존재하고 있고 저는 3인당의 같은 역할을 앞서 얘기했던 그러한 정당들, 진보정당들과 그 다음에 소위 시민단체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소위 전형적인 형태의 공동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복수의 한두 가지 쟁점이 아니라 여러 쟁점으로 노동계급을 단결시키기 위한 그런 조직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중의 급진화 수준과 좀 맞물리는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아무 때나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트로츠키는 일반적으로는 근데 노동조합을 공동전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노동 조건 그리고 생활 수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는 여러 세력들이 있죠. 사회주의자도 있지만 심지어는 새누리당, 한나라당 지지하는 우파들도 노동조합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존재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뭐 아주 초보적이지만 공동전선의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고의 형태는 혁명 시기에 나타나는 소비에트 같은 평의회 노동자들의 권력기관 자체도 공동전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거는 노동조합은 일반적이지만 소비에트는 혁명적 시기가 아니면은 나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뭐 대표적인 사례가 저항의 세계화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2000년대 이후로 신자유주의가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전쟁, 기업의 세계화, 환경 파괴, 제3세기 부패,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다루는 저항의 세계화라는 그런 연대체가 생겼어요. 그건 한두 가지 쟁점이 아니라 금방 얘기한 것만 해도 신자유주의가 가하는 압력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갖고 형성을 하죠. 이게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반신자유주의 투쟁들이 성장하면서 벌어졌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운동이 급진화가 때때로 새로운 유형의 공동전선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와 첫 번째가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한두 가지 쟁점으로 벌어졌던 이 공동전선이 어떤 상황에서는 좀 더 여러 쟁점으로 형성되는 공동전선 두 번째 유형으로 변화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실패는 했지만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우리가 제안해갖고 시도를 해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사실상 주요 시민 사회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니까 광우병 하나로만 한정시키려고 했었지만 거리에서의 촛불, 거리에서의 저항은 광우병뿐만 아니라 미친 교육, 뭐 4대강, 민영화 이런 수많은 즉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불만들이 막 터져 나왔었죠. 그리고 그게 이명박 정부의 그 퇴진 요구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특히 6월 10일 날 100만이 모였다 그러는 그러한 촛불 시위 이후에는 더더욱 필요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당시에 우리가 제기했던 거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가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전반적인 요구들을 갖고 있는 그러한 연대체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야 대중의 이러한 급진화 분위기를 반영해서 운동을 더 확대하고 전진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거는 성공하진 못했지만 그러한 것들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도 뭐 아무 때나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어쨌든 핵심은 이 공동전선의 두 가지 유형들이 있지만 이 두 가지 유형에서 공동전선 진정한 대중운동이 되고 그리고 공동전선이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려면 노동계급, 조직노동계급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도 금속노조의 파업이 한미 FTA 투쟁에 중요한 구실을 해왔던 것처럼 반대로 역으로 2008년 촛불이 실종된 고리가 노동자들, 조직노동자들의 파업이었다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들이, 조직노동자들이 이 운동에 참가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 목표, 공동전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동전선의 성립 조건으로 노동계급의 참여를 전제 조건을 달 필요는 없습니다. 신자유주의가 가하는 압력으로 인해서 청소년, 대학생, 청년들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곤 하죠. 하지만 핵심적으로는 공동전선이 성공을 거두고 목표를 성취하려면 노동계급의 참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전선 중에서 공동전선 활동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조직, 정당의 배제 같은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공동전선과 정치조직의 관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이제 자율주의자들, 자생주의자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운동이면 충분하다. 왜 니들이 와서 개입하려고 그러냐. 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조직에 대한 배제를 강제하죠.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이 운동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는 태도입니다. 두 가지 사례인데 2004년도 탄핵반대 운동 때, 노무현 탄핵반대 운동 때, 그리고 2008년 촛불 때 그런 사례들을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겠죠. 2004년도 그 탄핵반대 촛불 때에는 온갖 NGO들과 노사모들은 정치 배제라는 명분으로 연단에 급진 좌파들의 발언을 배제하는 걸로 했었고 심지어는 좌파들이 자신들의 간행물을 판매하는 것조차 통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여기는 그러한 정치적 색채를 갖고 온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빌미를 뒀죠. 물론 그거는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단체도 신문도 많이 팔았고 거기에서 컨택을 한 사람들도 꽤 있었죠. 2008년도에도 실제 촛불 때 뭐 행진을 다함께가 주도했다는 둥 그리고 그러한 지도 그리고 어떠한 정치적 대안 전술을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한 시니컬한 반응들 그리고 지도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대응을 했었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운동은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거고 대중운동은 목표가 있습니다. 저거하고 싸워야 되는 거고 싸우기 위해서 무슨 전술이 필요한 건지 이러한 논쟁과 논란들이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운동은 더더욱 성장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 조직에 대한 그런 배제는 모순입니다. 실제로 정치 조직들, 정당들이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했었죠. 영국의 반전운동이 거대한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영국의 사회주의 노동자당, 즉 SWP가 있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도 반전운동은 저희와 같은 다함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그래서 저희 단체가 반전단체로까지도 그렇게 널리 알려질 정도로 반전운동의 중요한 기폭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2006년, 2007년도에 한미 FTA 반대 운동에서 민주노동당이 했던 역할들도 꽤 긍정적인 역할을 했었고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에서도 제공공산당 같은 경우가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반전운동에서도 초기에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2008년도 촛불에서 저희와 같은 급진 좌파가 그러한 그 운동이 앞으로 전진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과 그런 역할들을 저는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동전선은 혁명 조직과 개혁주의 세력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독립성이 앞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혁명적 세력이 크면 클수록 공동전선이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겠죠. 그래서 저는 공동전선과 함께 사회주의자들은 그 다음에 급진자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혁주의자들과 그 지도자들과 운동을 건설하면서도 그 운동의 전망을 제시하고 전술을 제시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저는 공개적인 정치적인 비판을 좌파들이 간행문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고민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편으로는 대중에게 입증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혁명적 세력 그리고 급진 좌파들은 1920년대와 30년대 트로츠키가 제안한 이 공동전선의 원리를 적용해서 독립적인 변혁 정치 조직을 건설함과 동시에 저는 박근혜 우파 정부에 맞서서 다양한 그리고 광범위한 공동전선을 건설하는 게 저는 운동의 전진뿐만 아니라 그런 변혁적 좌파들이 실제로 그 운동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